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며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낳아준 정 대신에 키워준 정 마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핏줄에 의해 이어지는 유전적 관계보다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더 깊게 뭉쳐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점을 찍어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가족으로서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묶인 관계가 가장 따뜻하고 애틋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점에서는 다른 관계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매듭에 묶여있으나 따뜻하고도 아련한 관계. 하지만 실수할 경우 다른 것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러한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만날 때 남편의 첫째로운 부분도 좋았습니다. 참남자가 처연하게 생겼다고 느껴졌어요. 친구의 지인인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인데 그날 밤에도 다음날 아침에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말 신기했죠.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그때 운명인 걸까? 첫눈에 반한 걸까? 하는 허무하고 망상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깔끔하고 담백한 외모에 마치 눈송이가 소근소근이 떨어져 조용한 숲처럼 된 첫인상. 정말 마음에 와달라나요? 하지만 정말 남편의 처음 만난 인상이 정확했어요.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그 당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을 들들 볶아서 제발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책이 말합니다. 걔는 누구 앞만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한 놈이야 라고 말합니다. 혼자가 안 편한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 지인은 꽤나 단호했어요. 그렇게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 했는데 운명은 역시나 제 편이 더 구네요. 이제는 건너 얼굴만 본 사이가 아닌 환자와 간호사 사이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 근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병원 점심시간이 막 되어갈 때쯤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종이 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하늘이 내게 내려준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남편이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에 다행을 느꼈습니다.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회사 점심시간에 식사를 포기하고 병원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제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아내가 여기서 일하시는 줄 몰랐어요.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주변에 회사가 많은 것 같지만 어쩌면 좋죠? 지금은 병원 점심시간이라서 1시간이에요. 진료를 보려면 후에 오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맞죠? 밥을 먹고 있는데,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신난 원장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원장님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평생 은인으로 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료를 부탁해주세요. 평소에는 이런 부탁을 결코 하지 않았던 저는 세상 애절한 표정으로 원칙을 따르며 부탁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권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의 점심시간과 원장님의 점심시간을 희생하여 남편에게 눈길 하나 제대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까운 관계로 지속된 저희 사이가 있습니다. 종족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출근길이나 점심시간, 퇴근길에도 얼굴을 자주 보게 되니 조금씩 정이 됐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사실 처음에 준호 씨를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그동안 계속 수작을 부렸던 거거든요. 근데 남편도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제 고백을 거절하는 듯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희 씨, 너무 좋은 분이신가 봐. 제가 지금은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그럼 친구는 어때요? 그냥 친구로 지내요. 이렇게 만나면 집에도 데려다주고 만나며 밥도 먹고 또 점심시간에 병원 진료도 보게 해줄 수 있는 친구였어요. 태어난 제 말에 남편은 호탕하게 웃었고 그렇게 친구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은 문턱이 높은 만큼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게 아니라 뭐랄까요? 좀 보이지 않는 선이 많은 사람이었죠. 친구가 되고 거의 반년 만에 연애를 했는데 연애 초반에 어딘지 전보다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시간이 약이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도 제 나름대로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내가 성장할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남편 N과 나와 연인이 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를 보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다는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 그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나를 보고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했고 그의 자취방에 먼저 와서 너무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는 나를 보고 결혼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또한 내가 먼저 가족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저와의 진지한 관계를 꿈꾼다고 했어요. 나에게는 조금 불편한 몸을 가진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군대에도 못 갔고 평소에 맞춰주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편이에요.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놀림도 참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매일 받았던 놀림을 얘기했어요. 내 별명이 선생님 회사에 의해서 싸움딸 누나였다 하는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않았죠. 그 이야기가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남편은 그 이후로 조금씩 자신을 이해해주는 듯해졌어요.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마치 몇 년을 억눌러왔던 것이 무너지듯이 마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니 왜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문턱이 그렇게 높은지 충분히 납득됐습니다.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대공원에 가기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먹는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아동복 가게를 하셨는데 매일 거기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죽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다 깨닫기 전에 아버지께서 재혼하셔서 새 어머니와 함께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나는 2살 어린 동생이 탄생했어. 하지만 그때 새 가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기대하니 생각하면 또 기뻤다. 자주 웃게 되지. 내가 사람을 좋아했거든. 근데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 아버지는 지방 현장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해서 한 달에 집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됐거든. 그래서 늘 집에는 나랑 새로운 식구가 된 모녀 이렇게 3명이 있었어. 근데 그 식구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새롭게 꾸며진 식구 새 취급을 받지 못했어. 새어머니가 나를 정말 없는 취급했거든.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늘 본인의 일만 챙기고 바빴고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을 줄 알았어. 어린이란 뭘 알겠어? 차별이 뭔지. 안 생각했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내 교복 하단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돈을 주지도 않고 가족 취급을 안 해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는 말 안 했었어. 하지만 집을 숙박업소처럼 대우하는 아버지가 시계를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여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 같은 여자들끼리 서로 더 단단한 인연을 형성하곤 해. 넌 잘하면 새 엄마도 널 잘 대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 교복 바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바지 하나를 살 돈을 못 부탁했어.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기증한 옷 무더기에서 입을 옷을 입게 됐어.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나중에는 그것도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눈을 떼기도 전에도 이미 저건 내겐 딱 맞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학창 시절, 나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동생이 중학생이 되었다는데 말이에요. 번지어버린 교복을 새로 살 때는 돈을 아끼기 위해 엄마가 주셨었죠. 매번 드라이 클리닝하기 힘들 것 같아서 몇 벌만 선택해서 샀고, 깨끗한 셔츠도 5개나 있던데, 교복도 선배들이 버리고 광고를 통해 받아서 학교 다녔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새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편하게 다녔어요. 아직도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어릴 적에 그 시간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침을 먹고 등교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동생은 아침에 먹다가 학교에 지각한 적도 있으니 내 속이 더 뒤집힌 적이 있어요. 새어머니는 항상 동생의 아침 식사반을 챙겨주고 그것을 뚜렷하게 보면 학교에 안 가냐고 빨리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또 미련스럽게 그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싫다고 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태도를 보여도 마지막까지 중요한 때에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남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지만 그것마저 완전히 접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가출을 결심했어요. 저기 있었을 때 사춘기를 느꼈는데 그때 처음 본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쳐서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집안에서는 내 편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도 않으셔서 한 3일 동안은 학교도 집도 안 갔습니다. PC방이나 옆 동네 놀이터에서 자다가 어느 날 수중에 돈을 떨어뜨린 것을 깨달아 집에 돌아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새엄마가 저를 막아 세웠습니다. 제게 짐승을 팬다면서 제 속옷을 벗으려고 했던 것 같았죠. 남편은 말없이 그날의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누운 상태로 말도 못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도 알아? 그래도 그 사람 자식이라고 굴지 않고 한 집에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었잖아. 그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숨가쁘게 사는 거야? 내가 너를 학교까지 불러서 갖게 하고 싶었는데 흠집한 적이 있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네 오빠가 도움을 청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애가 울며 집에 왔어. 창피해서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그렇게 했지. 뭐라고? 내 딸이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닐 거라고? 네가 뭔데? 부모 없이 자란 새끼로 소문나게 할 거냐? 남편은 그때 이미 삼어머니를 지나치게 되었어. 몸집은 월등히 컸지만 반격을 어떻게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안은 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기보다는 확실히 너무 아팠는데 사기가 꺾였다고 해야 할지 진짜 손 하나 꼼짝 못하겠고 신음소리 하나 못 냈어요. 몸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는 것보다 내 안에 그나마 혼자 처절하게 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진 느낌이에요. 뭐가 무너진 것 같기도 했고 뭘 기대했던 걸까? 진짜 더 억울했던 게는 내 몸에 멍이 나고 터진 상처가 다 사라졌을 때야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상처가 남아있다면 오늘의 소리라도 나왔을 텐데요. 남편은 그 후로 새어머니, 동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린 모양입니다. 고아도 아니었고 집도, 가족도 없어졌는데 마치 우주에서 혼자 남은 듯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마음을 편히 느낄 수 있는 곳이 학교뿐이어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등교하고 학교 경비원 아저씨와 함께 학교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고 어른들로부터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에 씁쓸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에 1년에 2번씩 찾아뵌다고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드디어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뿐인데도 어른이 되어서 나는 스스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때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게임을 반지하면서 원룸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요구하지 않고 꼭 스스로 모아야 한다며 바로 집에서 나왔죠. 그 이후로는 통장 속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부를 했고 가을에는 3학기씩 들으면서 장학금도 받았었죠. 나는 군대에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빌려두었던 등록금을 갚을 수 있었어요. 옆에서 듣기만 해도 숨이 턱하고 막히는 정도로 치열한 시간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끝내고 제게 목소리가 메아리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밀어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누굴 좋아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서 누구와 연애하고 결혼할 욕심도 더는 못 냈어요. 방법을 모르니 아예 시작조차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제 앞에 있는 남편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은 성의와 이런 역사가 내게도 있었다니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게 고맙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한편으로는 사무치도록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낯을 가리고 서투른 점이 있지만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가갔을 때 주저하면서도 또 건드리는 대로 따라주는 모습도 있었어요. 먼저 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던 것을 보면 정말 정에 약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본인 가족 이야기나 소개를 시켜주는 건 극도로 꺼리며 저에게는 먼저 말 없이 저희 본가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남동생을 불러서 이것저것 먼저 정보를 찾아주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목말라 있는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을 정도로 슬펐던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나를 만나서 그간의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부딪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의 가족과 만나야 했는데 남편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고의로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가정 상황에서 적교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사를 교환하자며 말했고 제가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본인도 서툰 상태에서 일반적인 인사 정도만 하는 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저는 문제의 그 모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 앞에서 말이죠. 그날은 병원에서 오전 근무만 하던 터라 퇴근하면서 잠깐 남편의 얼굴을 보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잠깐 나올 수 있나 싶어서 가까운 남편의 회사로 걸어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 받더라고요. 회의가 있나 아니면 너무 바쁜가 싶어서 얼굴 못 보고 가겠구나 했는데 남편 회사 앞 작은 광장에 서 있는 겁니다. 반가워서 달려가기도 전에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보였죠. 멀리서 봐도 어딘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였는데 나이가 좀 많은 중년의 여성 한 명과 제 또래로 보이는 예쁘장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언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황을 바로 이해했죠. 아마도 그 어린 시절의 남편을 외로움에 헤매이게 했던 그 모녀군인가요? 주변이 시끄러워서 정확히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었어요. 대기업 사장의 아들을 키워도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희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물어보고 동생이 대학을 졸업해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던데요. 오바, 주변에 취직할 만한 직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고 있다고 밝히는데 만약 인사팀이면 면접 준비 등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남편이 곤욕스러워했을 것 같은데 마침내 대기업 회장의 남편에게서 얻을 것은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만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돌아서 보냈고 한동안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본 것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고 남편이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 모녀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문제의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였죠. 어딘지 제보다도 남편이 더 긴장한 듯 했습니다. 마치 본인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게 된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져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겪더라도 당신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시댁을 보고 크게 실망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당신이 더 대단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자만심을 품고 들어간 시댁에서 저는 인류애를 조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명문대로 당신을 보내고 대기업까지 취직시켰다고 국내에서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인이었어요. 어떤 엄마는 너의 비법 좀 알려줘 라며 밤낮으로 우리 집을 찾아와 물어봤죠. 그 집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지 않고 몇 년째 취업을 못해 매달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비법을 전수받겠다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환경이 도와야 하고 능력이 타고난 거지라면 당신이 죽여도 마마라 안 하겠니? 주잖아. 내가 주 놓치는 엄마라도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나아서 지극정성 없을 텐데.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힘든 게 있었지만 우리 준호에게 날 잘 따라주기도 했고 며느리로서 상징에서 재혼한 후 얻은 명문대를 대기업에 보내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입맛이 상했어. 전에는 그 정도의 행동으로 말이 들리거나 들리지 않으니까 계속 안을 정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읽은 소설을 그냥 내 앞을 침토는지 말이 진절이 나는 소설을 제 앞에서 자랑하는 얘기가 현실인지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고지식하고 사람 진짜 재미없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뭘 불평하는 건지 집에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좀 이기적인 면이 있나 봐요. 가족은 그냥 두글 연락도 잘 안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은 시부모님과 연락을 잘 안 하며 말이 적다는 게 전부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하더군요. 당한 사람만 안다고 하잖아요. 그 짜증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두 딸이 웃으며 얘기해도 그저 입. 무언가 문맥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면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가씨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이라면 패션 저 영역이라고요? 진짜 취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디자인 관련 분야는 특히 어려운 편이에요. 패션 분야는 바늘 구멍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없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빠한테 자리 좀 소개시켜 달라고 노리고 있어요. 근데 오빠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진짜 이롭지 않아요. 오빠가 어떻게 대기업 사람을 자리에 꽂을 수 있겠어요? 아가씨 정말 재미있다. 요즘 세상에는 100여 년간 명문가들의 자녀가 뉴스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근데 인사팀 사람이 면접 비리를 저지른다면 더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아가씨가 손을 대기 전에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맞아요, 어머니. 그렇게 철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홀로 참아왔고 일군 모든 일을 마치 본인이 이룬 것처럼 명분을 가져가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속이 뒤집힐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확 나가 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인사를 나서고 남편이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화가 폭발했어요.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아. 무슨 일이 그렇게 예상 가능한데 난 왜 입이 뻥 뚫렸을까? 사람은 어깨를 편히 메고 살아야 오히려 오래 살 것 같아 등등 나는 남편을 대신해 역할하니까. 남편은 그저 웃고 넘겼어요. 마치 이런 일상적인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대기업 사장의 아들로서 국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고 외상까지 했다고 해요. 진실로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도리든 의무든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권리를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파치모녀처럼 뻔뻔스러운 이들의 행동은 결혼 후에 저와 남편 사이에 더 심해졌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 시절 선배와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했는데 몇 년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선배와 공동대표가 되자마자 시누이가 연락을 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 회사에서 취업하면 안 돼. 대표의 소리를 듣고 오바를 보자. 이제 막 시작한 회사에서 아무 관련 없는 패션 디자인 전공을 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닌 격인 나를 격려하는 것을 보고 시누이가 취업을 시켜준다고 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까지 남편에게 찾아와서 다른 직책이라도 맡길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당시 회사 연락자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리셉션 자리조차 비어 있었죠. 남편이 신우에게 공정한 고용 프로세스를 거친 후 최종 합격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모녀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 후 주머니 상황이 어려울 때 브로와 연락을 했어요. 둘이서 태국 여행을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그런 인간들이 자기들 아쉽다고 할 때만 찾는 그런 얘네들이 이득을 본 거지. 남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을 맞추었을 때 시어머니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회사 대표 아들인가면서 자만심이 불타오르며 여기저기 남편의 이름을 파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 당시 시아버지는 상가 건물 경비를 하시고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일 그만두라고 아들이 시아버지께 말했을 때 아들이 사업하면서 도대체 뭘 하는지, 왜 아버지는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누군가 듣기에는 남편이 사대를 운영하고 있는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있어서 돈 많이 있는 가정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유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가끔 시댁에 가면 알 수 없는 어르신들이 준호 씨의 엄마가 며느리가 된 건가요? 요즘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라며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별로 가기 싫은 시댁인데 더 가고 싶지 않을 만큼 하지도 않고 오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일도 안 하고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SNS를 보면 매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 놀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서 그 중요한 자리로 참석하는 날이었죠. 제게는 레즈니까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말해도 낫겠죠. 그런데 밤 9시가 되기 전에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진 않겠어요. 일찍 들어왔네. 남아있는다고 해서 그래도 12시 정도에 들어올 줄 알았지. 저는 말을 걸어도 내내 한숨만 쉬고 얼굴이 빨개져서 연신 마른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기만 했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찬물로 세수를 한 번 하고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임 자리에 최수의 개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가씨가 아니라 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럴 리가 있어. 내 생각에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 같은데 어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오늘 바쁘다고 했거든요. 사무실에 아는 분들과 함께 소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시상식을 하고 뭐를 먹느냐고 물으셔서 생각 없이 다 말했지만 그러다가 아이한테 말하려고 물으신 게 바로 아내가 탈옥해서 그 자리에서 뛰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아직도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딱 하고 온 건 남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제가 상대방을 판단해야 한다고 도도해 했으니 그 즉시 돌아와야 했어요. 제가 말했지만 결혼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은 그 당시의 소모임에 참석한 남편이었기에 그 상황은 민망했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아가씨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세상 놀라면서 과장된 인사를 남편에게 하더니 누가 권하지 않았는데 냅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 소개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랑 만나는 게 재미없죠? 저는 오빠랑 달라요. 재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어머, 여기 참 비었네.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까요? 근데 혹시 오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거래처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창피하고 화가 나서 시부모를 끌고 나왔다고 하고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너 이렇게 몇 분이나 지나면 30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어. 앞가리 임하라고. 요즘 어떤 여자가 술 마시러 가려 하냐고. 너 이런 행동은 다른 여자들도 욕보이는 거란 걸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훈계를 했더니 남편한테 욕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대.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구한테 욕을 하나요? 오빠가 사업상 만난 모임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해대니까 정말 엄청난 행동 아니에요? 그 후로도 남편이 여러 번 시어머니에게 욕을 받았대. 너를 생각해서 간 자리에서 창피줄은 왜 주냐? 동생이 잘 되는 게 왜 너무 아파? 헛소리를 해서 남편이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방식으로는 동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왔다면서 안 보는 척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때의 모임이 정말 중요했던 건 당시에 남편의 사업이 좀 주춤할 때였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가 지나 안정기가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 사업을 했던 공동대표인 사람도 갑자기 발 뺐다가 난리를 부릴 정도라 남편은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해 혼자 힘겹게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시누이가 망쳐버리니까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 눈에 완전히 망칠 만큼 돈을 쓸고 새 신랑을 찾는데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느라 참 어려웠죠. 가리던 시누이가 드디어 제 짝을 찾게 됐습니다. 대체 어느 불쌍한 남자가 신세 망쳐할 건가 했는데 대기업 연구원으로 돈을 꽤나 잘 벌고 괜찮은 집안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가 아침 물땡이부터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연애한 지 아직 몇 달 안 됐을 때부터 이미 사위 돈으로 효도관광 알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혀를 찼죠. 그렇게 좋아서 당장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시어머니를 보니 마치 우리 집의 행복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이질 않아서 더 그랬겠죠. 공동대표는 잠수를 타서 사라지고 당장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요. 매달 적자인 상황에서 자금은 이미 다 떨어져서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남편의 눈앞은 쓸쓸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 달 동안 제가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 집 식구들이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마른 우물에서 물을 짜내는 듯했어요. 남편은 계속되는 재앙에 참다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주고 그리고 우리와 남편의 공동 소유 아파트를 정리하며 작은 빌라의 월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 삶이 180도 변화함에 따라 아직 어린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온종일 성실했지만 불행하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원망할 필요도 없이 저와 남편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계속 일하고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경력을 활용하여 예전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연락이 남아있어 다행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힘들게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서 다행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급하지 않은 모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누이가 드디어 그 대단한 집안의 연구원과 결혼할 날짜를 잡았거든요. 백자 1두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서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의 재력과 집안이라네요. 잠 한 우물만 탈란 결과인가 싶더라고요. 씁쓸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알아서 살다가
남편이나 저에게 관심을 아예 끊고 살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네요. 동생이 결혼하는데 혼수를 줄 생각 없냐고. 최근 TV를 많이 선물하더라. 냉장고도 좋은데 김치 냉장고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등등. 떡을 주려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입안에 가래떡 한 조각을 넣고 씻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었고 만일 알게 되면 한바탕 저희 속을 박박 긁어버리리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돈 많은 아들이 딸 결혼할 때 뭔가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줄 생각이 없어도 먼저 우리에게는 그 당시 그럴 여유마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 당장 집을 정리하면서 남은 빚이 남아있던 터라 혼수까지 해줄 여유가 조금도 없었다. 심지어 남편이든 저든 결혼할 때 받은 것 하나도 없는데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도 어처구니 없었다. 그래서 그냥 축의금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알아서 하는 걸로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입술이 대발 나와서 그럼 기대하겠다. 고 이두끼 주라고 요구를 거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결혼이니까 남편도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맞춤 슈트를 준비하고 저도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한복을 대여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나와서 예식 준비하는데 도와주려고 해서 결혼식 전에 먼저 도착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먼저 보고 남편이랑 30만 원을 현금으로 온전에 축의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30만 원은 정말 한 달 생활비 중 큰 부분을 뗐던 거였고 축의금을 전해주고 신부의 대기실 쪽으로 갔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화장실에 간 것인지 도우미들을 대거 끌고 자리를 비웠고 시어머니는 제와 남편의 방향으로 흘끗 봐주고 흔한 인사도 없이 고개만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거울을 몇 번이나 보면서 자기가 입은 한복을 여러 번 고쳤어요. 2, 3. 조금 촌스럽지 않니? 맞출 때 몰랐는데 여기 조명이 일하고 있지 않나? 맞나 여보 어때요? 내 얼굴이랑 좀 안 보여요. 사람 아닌 적도 없는데 왜 일찍 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한 번이라도 더 구시려고 하신 거죠. 제게 별다른 말도 안 하셔서 일단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아이를 앉히고 가져온 주스팩 중 한 권을 들려주었습니다. 조금은 지루할지라도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 했죠. 주스팩에서 나온 팔대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슬금슬금 제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어깨를 한번 본인 어깨로 쓸어 밀치면서 물었습니다. 이에 너희 축의금은 얼마나 언니 큰 거 한 장은 넣었어? 아니면 2장 죽인 홀수로 한다고. 하는데 여유 있으면 3장 넣어주세요. 그렇죠? 제일 궁금한 건 제게 물을 건 그것뿐이었겠죠. 저는 깊게 나올 것 같은 한숨을 목구멍으로 삼켰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크게 못하고 30만 원 넣었어요. 그것도 앞자리는 홀로 쑥이 나네요. 제가 가볍게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말없이 조금 세게 얼굴을 세게 씻는 듯이 쳐다보더니 뭐지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별 말씀 없으신 채로 저는 찾던 쓰레기통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그때 목덜미 쪽에서 둔탁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요. 한복으로 혼신이 뜯기는 소리가 들리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악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니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 보였고 그는 손을 떨면서 제 저고리에 뜯긴 부분으로 보이는 것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제 저고리 목덜미를 잡아 뜯어내면서 제가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광란한 힘이 발휘되어서 저를 밀친 거였어요. 그 장면을 모두 본 남편과 아들, 시어버지까지도 제 방향으로 다가와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여보, 괜찮아, 라며 어머니는 말했지만
제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새 옷을 그렇게 찢어? 엄마, 괜찮아. 친부 대기실 직원들까지 저를 부축해주려고 하는데 얼굴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말 좀 하든지 말든지 아직도 화를 억누르지 못한 표정으로 남편과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 동생 결혼식에 단지 30을 받은 것뿐인데 왜 내 딸의 결혼식에서는 30만 받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평생 키워준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찌질하게 하고 있어. 당신이 지금 축의금이 좋겠다고 말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내가 물려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푼돈을 내놓고 뭐가지 빳빳하게 하고 있어. 내가 준 금액을 넣어야 해. 이딴 식으로 감히 그래도 빌려준 정이 있다고 조금 잘나간다고 유세 떨어도 봐줬더니만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푼돈 가져오면 그렇게건 방이나 떨지 말던가. 그렇게 시어머니의 헛소리가 고려 그래 퍼지는 신부 대기실을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도움으로 질질 끌고 내신의 방으로 가신 뒤로 시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눈이 둥글게 해져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소개 안 받는 축의금으로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알아봤다. 어려서부터 영화캐 빠져가지고. 기적으로 지실 송환 챙기며 가족들은 모두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어찌 그리도 이러냐. 너는 내가 평생 정략을 갔는데도 그 정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사에 너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어. 내 딸과 나는 사랑으로 너를 우리 가족으로 영입했는데 이를 부탁드려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악을 쓰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참지 못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은 저를 한쪽 팔로 안아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살려줄 생각이야? 당신이야말로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왔겠지. 준호야, 너는 나한테 단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이나 눈길을 준 적이 없다. 적없이 매달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보내는 서버를 생활비로 내버려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어.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복이나 책가방, 신발 등을 제대로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도 급식비는 제때 주었지. 매달 교무실에서 부르는 바람에 급식비도 밀려서 학비도 밀려서 나중에 불쌍하게 생각한 선생님이 대신 내준 적도 있어. 그런데 집에서 밥 한 그릇만 더 먹어도 눈치를 살며시 보며 키워주는데 나는 차라리 고아처럼 크는 게 낫어. 가만히 이 빌어먹을 정신없이 쏟아지는 남편의 폭언에 시어머니는 다시 손을 치켜들며 씁니다. 남편은 그런 시험을 위해 팔을 잡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밀려 넘어졌을 때처럼 시어머니를 땅바닥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한복 소매 안쪽이 뜯어졌어요. 김양숙 씨, 당신은 나를 키운 적이 없어요. 주제를 파악하려 들어야 해요. 당신은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옆에서 만난 자식은 자식으로 대하지도 않고 성공한 후에야 그나마 어떤 이득을 누릴 수 있느냐 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진짜 자식이라고 입에서 오냐오냐 하는 자식은 딱 당신처럼 가르침을 받아 잘 키웠다고요. 남의 등 꼬리를 빼먹는 뻔뻔한 기생충처럼 행동하며 이만쯤 끝내보죠. 이만쯤 하고 나면 나도 그나마 10여 년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놀리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딸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에서 출발했어요. 제 딸 결혼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녀인 우리 아들까지 빼먹을 것 없이 대접해 주세요. 잘못한 행동에 대해 먹는 건보다는 창피하게 살지 말고 우리 딸과 행복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앉은 자세가 그리 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장 뛰어난 자리를 항상 차지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결혼식장에서 떠나는 길에 남편은 그대로 잡고 원망스러운 손을 잡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가 서로 눈길을 마주쳤는데 시아버지는 먼저 시선을 피해 시야를 벗어냈어요.
회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5가지의 요구와 함께 비난을 쏟아내고 신우이가 흐느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하면서도 나도 남편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는 듯한 기색을 보이면서 순식간에 기운을 다 써버렸어요. 잠이 들었다가 7시간 동안 깊이 잠을 잔 후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남편은 그날 식탁에서 있었던 일들이 꿈 같았다며 지금까지 꾸어온 복수를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계속 시어머니께 폭언을 내더니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꿈을 꾸었는데 이제야 그 순간이 실현되었다고 말씀했죠. 남편에게는 그냥 보잘것없는 꿈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웃으며 바람이 빠지는 소리를 내었고 나도 그 마음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제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만나게 된 날, 가족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종종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날은 시아버지를 만나고 온 것이었어요. 둘은 함께 술을 마시며 알딸딸한 얼굴로 대화했는데 남편은 어딘가 초월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도 그때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내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 그만두어도 괜찮지 않겠니? 그나마 새 어머니에게 나를 맡기기로 했을 때 그냥 있었어요. 내가 새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나 혼자 참으면 가족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입만 막혔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그게 미안하다고 그동안의 상처가 더해져서 터질 줄 전혀 몰랐고 또한 본인이 평생 함께 산 여자가 이렇게까지 악질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싫다 뭐라리써요. 아버지도 새 어머니만큼 제게 폭력을 행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 그냥 술을 마시고 나왔어요. 남편은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지만 우는 것 같았어요. 멍하니 초점 없이 얼굴을 하는 그 진심 없는 말투로 하니까요. 저는 남편의 굳게 굳은 어깨를 가만히 안아준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희망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제 괜히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편합니다. 이전에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었지만 주변을 맴도는 벌레들이 가족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병원을 옮기며 이직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아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시작하여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2년째 됐습니다. 또한 제 남동생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번에 제 남편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남편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는데 벌레들을 싹 없애주었더니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이 더 수월해졌어요. 3년 전에 한 번 시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경비 일을 못한다고 해서 입원 중에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남편은 며칠 동안 불안해하다가 저희가 매달 일정한 용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약값이 필요했던 시아버지만 연락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전한 병원을 통해 찾아오셨다고 해요. 예전에 일하던 병원에 다녀와서 알아냈어요. 보더라고요. 자, 저가 창피해서 못 삽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으니 욕을 다 하면서 난동을 부르셨어요. 핸디가 뭔데, 날 무시하고 너 때문에 노랑비, 남편 때문에 내 딸이 용까지 당했잖아. 책임져야 해. 이게 무슨 소린지 하니 시어머니 말은 이러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긴 했지만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소란 때문에 신우유와 남편 될 사이가 서머졌다. 돈도 갑자기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결혼하자마자 별거 했다고 근데 사위가 갑자기 시누이가 승희가 해보라 하고 본인도 늘 물수도 쓴다고. 이혼 소송을 일반적인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제가 채 너와 남편 중에 잘못이 하나라도 있는 건가요? 결혼식 난동은 모두 시어머니의 소행이었고 결혼 후에 상대방의 돈을 물어뜯기도 한 것은 네 번째 잘못이라고 말해야겠죠. 한 번에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시어머니는 병원 경비를 내도록 해서 아예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연락했어요. 문자로 연락하거나 병원에 말도 안 되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고요. 저를 자르라고 하는 말도 나왔지만 그런 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저도 남편도 관심을 한 톨도 주지 않고 계속 이러면 문자나 탄원서를 통해 성적인 욕을 빌미로 펑매 헌법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겁먹고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욕을 제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초에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뀐 전화번호로 말이죠. 정말 지겹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이번에 만나주면 절대 평생 귀찮게 안 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남편 말고 제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렇게 또 몇 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얼굴이 상해 있더군요. 절 만난 시어머니는 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면서 대뜨며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저질러온 죄가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동안 내 욕심을 부려왔던 것이 결국 다 돌아오는 법이지. 시어머니는 작년에 받은 병원 검사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게 자백했습니다. 신성 부인은 이혼한 후 연락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와서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도 병으로 인해 집에서 누워만 있어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셨죠.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서 남은 정수리만을 드러내며 쉽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힘들어도 남편에게 사죄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걱정되는 병원비를 생각해 주셔서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을 건네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연락하지 말고 진심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해서 남편께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백 이후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양식으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용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나 자신을 걱정할 뿐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댁가족의 개입은 단지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게 정말로 원했던 가족의 지지를 아버지나 새 시어머니로부터 평생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 아들과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찾게 되어 기쁩니다. 몇십 년 동안 용서조차 하지 못한 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로워하던 남편도 이제는 안정을 찾았고 저희 가족과 함께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음악